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7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20대 이하 젊은 층이 국내 코로나19 감염을 선도하는 경향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경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청소년층에서 먼저 발생해 가볍게 앓고 넘어간 뒤 다른 연령층으로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90일이 넘는 소상공인의 부채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줍니다. 다음 달부터 청계천 일대 전기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버스는 기획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 목적으로 만들어져 센서와 카메라 등이 차 안에 내장됐으며 천장에 대형 전면 유리를 설치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는 시험을 2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지난해 11월 발사한 우주선을 축구장 정도 크기의 소행성에 충돌시켜 소행성의 진행 경로를 바꿀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7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7차 유행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 일시에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언어 발달 때문에 먼저 벗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언어 발달은 중고등학생에게도 중요하고 대학생까지도 계속된다며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가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입국 후 1일 내 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는 좀 더 안정되면 풀어도 되는 부분이라 조만간 결정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국내 코로나19 감염을 선도하는 경향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3월의 5차 유행과 지난달 정점을 지난 6차 유행 모두 29세 이하 연령대에서 먼저 감염된 뒤 고령층으로 퍼지며 정점을 찍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층에서 먼저 발생해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간 뒤 다른 연령층으로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단장은 소아청소년 가운데 만성질환이나 비만이 있으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젊은 층이라도 고위험군이라면 다음 달 11일부터 개시되는 개량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시름을 안겨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 탓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금리를 부담하지 못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든가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3곳이 넘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서만 45%나 늘었습니다. 평균 대출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급등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자 금융당국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 출발 기금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연체 90일이 넘는 소상공인의 부채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이루어지고 현장 창구 방문은 4일부터 가능합니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가 대상으로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줍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몰아쳐 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슈퍼태풍 노루가 필리핀 폴리로 섬에 상륙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허리케인 피오나가 캐나다 동부의 대서양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지난주 초 카리브해에서 최소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오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다가 캐나다에 상륙할 당시는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다시 커졌습니다. 시속 160km가 넘는 순간 돌풍이 불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 4일로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곳곳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5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Given the dangerous condition for our crews and the widespread damage, there will be customers who will see outages for multiple days. 강풍에 가옥이 무너지고 시설물이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피해에 캐나다 재난당국은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해가 심각하자 트리도 총리는 아베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을 취소하고 피해 복구에 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reports of roads washed out and homes destroyed. We've all seen the images. This is a very powerful and dangerous storm. 현지 시간 25일 오후 5시쯤 슈퍼태풍 노루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폴리로 섬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시속 195km의 강풍을 동반한 노루는 올해 필리핀에 접근한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상륙에 앞서 섬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양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또 계곡과 같은 어떤 소규모 취수원에서 이 물을 의존하고 있어서 가뭄이 발생하면 식수 부족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내 연구진이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모래 저장형 댐, 그러니까 샌드댐을 개발해서 가동 중이라고 해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 초에 특히 가뭄 문제가 정말 심각했잖아요. 이런 산간 지역 같은 곳은 농사뿐 아니라 식수까지도 부족할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이렇게까지 부족할 수 있구나라고 좀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사실 97.5%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역 곳곳의 작은 소도시까지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일을 겪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죠. 네. 하지만 나머지 2.5% 그러니까 전국의 5,920곳은 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나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전국에 이 한 600여 곳 정도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계곡물이라는 게 물탱크에 이제 저장을 한 뒤에야 안정적으로 물을 쓸 수 있는 건데 소규모 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은 될 수는 있지만 이 물탱크의 양을 얼마나 채우냐가 문제입니다. 계곡물이 뭐 깨끗하니까 오염원이 없어서 뭐 깨끗하다 이런 정도의 장점은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이 계곡물이 마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급수차를 동원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월은 계곡물이 얼고 또 비도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춘천시 일대 9개 마을은 이 소방서에서 또 그리고 춘천시에서 급수 차량과 식수 공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발생 횟수가 더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방재협회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한 2, 3년마다 가뭄이 발생을 하는데 약 7년 주기로 아주 극한 가뭄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뭄이 더 잦게 일어났다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게다가 최근 이 카이스트를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 이 100년에 한 번 생기던 심각한 가뭄이 2030년 이후부터는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계곡 등 소규모 취수원에 의존하는 이 물 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수원 확보 기술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보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그러니까 재난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모래 저장형 댐, 그러니까 이른바 샌드댐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게 일단 어떤 건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샌드댐 말 그대로 모래에다가 물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래에 물을 어떻게 저장하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네. 모래랑 물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샌드댐은 물이 지하로 쉽게 빠져들지 않는 계곡이나 하천 위에다가 댐이랑 보등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에 모래와 같은 투수성 재료를 채운 뒤 모래 틈 사이사이에 물이 저장돼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샌드댐은 아프리카와 같은 건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댐 형식입니다. 이런 건조 지역은 1년에 한 번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는 홍수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때 생겨난 많은 물을 모래나 흙과 섞어서 쉽게 마르지 않게 만들고 그 속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샌드댐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계곡 전체를 막는 독립형 샌드댐과 다단식 샌드댐, 그리고 계곡물의 흐름을 유도해서 물을 저장하는 바이패스형 샌드댐이 있습니다. 이 샌드댐은 모래 속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증발을 막고 또 동결에도 자유롭기 때문에 가뭄은 물론이고 겨울철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 추울 때도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네. 원래는 아프리카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 원리를 지금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산간 계곡 지역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바이패스형 샌드댐을 이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놀이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물놀이 지역은 45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기존에는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물탱크에 모은 뒤에 간이 상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탱크 용량이 한 30톤 정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의 유량이 급격히 늘어나 흙과 자갈이 섞인 혼탁수, 그러니까 흙탕물로 바뀌기 때문에 식수 사용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이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상류에 사방댐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이 독립형 샌드댐을 만약에 만들면 홍수 발생 시 하류 지역으로 범람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사방 시설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면서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바이패스형 샌드댐을 처음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예. 연구팀은 이 하천 옆 소규모 취수원에 샌드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세 종류의 크기가 다른 모래를 차곡차곡 쌓았는데요. 이 댐 아래쪽에 이 모래층이 머금고 있는 물을 바깥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샌드댐 건설로 이 물놀이는 하루 평균 한 190톤의 물을 마을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또 모래와 자갈로 만드는 우리 천연 정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샌드댐 역시 모래로 인한 이 자연 수질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질을 확인해 본 결과 식수로 적합하다는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네. 또한 연구팀은 샌드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만약 극한 가뭄 상황이 와도 최소 열흘 동안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겨울철부터 올봄까지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이 물놀이 주민들은 올해는 이 샌드댐 덕분에 물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장마지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없는데 가물 오면은 이제 물이 적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겪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적으로 다 물이 없을 때 아침 5시에 열고 9시면은 막아 물을 이제 시에서 잘 나오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잘 먹고 지금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샌드댐 설명해 주실 때 그 화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샌드댐 표면이 마른 모래였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모래가 물을 머금고 있는데 어떻게 좀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뭐 원래도 샌드댐 안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만 밑으로 나올 수 있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때 이 배관은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밸브를 열면 압력에 의해서 뭐 관 속에 있는 물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때 이 관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모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만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유공관의 구멍이 굉장히 사실상 작긴 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모래나 자갈이 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샌드댐의 수량이 뭐 줄어들거나 혹은 물이 섞인 흙탕물이 나와서 바로 식수 사용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뭐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샌드댐 기술에는 특수 배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 단일 유공관이 아니라 멀티 필터팩 스크린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유공관을 겹쳐서 치수관의 계곡률, 그러니까 물의 투과 능력을 높여 막힘 현상을 개선시킨 건데요. 이 부분은 연구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샌드댐 안에 그 유공관이라고 그래서 그 구멍이 작은 구멍이 나 있는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물을 집수 모아가지고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그런 체계가 맞춰져 있고요. 그 핵심 기술에서는 또 모래가 그 관에 끼지 않도록 하는, 클로깅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래 입자가 파이프에 이제 끼어서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필터팩 스크린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기존 유공관은 사실 자주 막혀서 2년 정도 주기로 샌드댐의 모래를 모두 빼내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구팀은 뭐 워터젯 혹은 진공청소기와 같은 기술로 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용 배관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유공관이 막힐 경우에도 재공사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뭄 때마다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에서는 참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널리 적용하려면 남은 과제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 춘천시 물놀이에 설치된 이 샌드댐이요, 연구를 위한 시험 사업이었거든요. 예. 네, 올해 말 춘천시에 이관이 돼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현장 적용 기술도 개발한 상태입니다. 예. 연구팀은 계곡의 형태 또 수량에 따라서 지역마다 지역별 맞춤형 샌드댐을 지어야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전국에 있는 다른 물 소외 지역에도 샌드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 샌드댐 건설 비용은 상수도 설치 비용의 1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도 있다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네. 네. 뭐 매년 가뭄으로 고생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은데 앞으로 이 샌드댐 건설로 좀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취재 파일 양회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27일 이뤄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리 시각으로 27일 오전 8시 14분에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이른바 다트 미션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약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트 미션은 지구의 소행성 충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를 조정한 뒤 충돌 2분 30초 전부터 이온 엔진을 끄고 관성의 힘으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하게 됩니다. 우주선과 소행성의 충돌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데 다트 우주선에 장착된 카메라는 충돌 3초 전까지 소행성을 촬영하게 됩니다. 또 함께 실려간 큐브 이성 리사 큐브는 충돌 순간에는 약 1,000km의 안전거리를 두고 촬영하다가 충돌 3분 후 55km까지 가까이 다가가 세세한 장면을 촬영해 지구로 보내올 예정입니다. 나사는 이번 충돌로 디모르포스의 공전 속도를 1%가량 줄여 공전 주기가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캐나다 측과의 핵심 광물 협약을 지원하고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MSP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원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가 쉽지 않고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장악한 중국의 이른바 각계격파 전략 등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튬과 코발트 등 6대 광물 원재료와 소재의 수입액 중 중국과 칠레 등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웃돕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 비율은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은 80%에 육박하고 전기차 모터 등의 필수적인 히토류는 73%에 달합니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 측과의 핵심 광물 업무 협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회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의 이번 MSP 회의 참석은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광물 자원 보유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공동 투자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 기업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반도체 등 분야 기업들과의 정보 공유 등 공동 보조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중국이 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과 기업의 시장 논리 사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힘에 의해서 미국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히토류가 필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이 개별적으로 각계격파식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민간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자율주행 전용 버스를 타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26일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전기 자율주행 전용 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버스가 대중교통 목적의 승합 자율차로 안전운행 성능 확인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버스는 기획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 목적으로 만들어 일반 차를 개조한 다른 자율주행차들과 달리 센서와 카메라 등이 차 안에 내장됐습니다. 또 8인승이며 천장에까지 대형 전면 유리를 전면 설치해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석대 자율주행 버스를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 정식 운행할 예정이며 연내 청계 5가까지 운행 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이 배추 등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김치 대표 브랜드인 한국농협김치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이어진 데다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배추 수확량이 급감해 포기당 배추 소매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69% 상승했지만 농협은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가격을 11% 올렸고 포장김치 1위 업체인 대상은 다음 달부터 종갓집 김치 가격을 9.8% 올릴 예정입니다. 한국농협김치는 지난 4월 전국 8개 농협 김치 공장을 통합해 출범했으며 현재 국내 김치 시장 점유율은 8.5% 정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인상폭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종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료비 조종요금은 인상 한도 5원을 이미 소진해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제도를 개편해 연료비 조종요금 한도를 10원으로 올리고 이를 4분기부터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긴급 유동성 확보와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만 올리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가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재정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연료인 LNG 가격이 겨울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라 계속 급등하고 있어 한전의 전기 구매 비용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되는 도매 가격, S&P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kW당 201.58원이 최고였는데 이번 달 들어 231원을 넘었습니다. 한전이 상반기 적자액 14조 3천억 원보다 더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은 망을 보완하는 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전기를 사오는 데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제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면 올겨울에 정전이 오거나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된 인상폭보다 더 크게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누적된 미수금이 5조 원을 넘는 등 가스공사도 재정이 나빠져 소폭 인상만으론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 맞게 된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거래 가뭄을 겪는 최근 부동산 시장 모습이 2012년과 비슷해서 10년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10년 주기설이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인지 2012년과 지금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따져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올 들어 더 떨어져 매월 지난해 동기보다 20-30%씩 줄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대비 많게는 60% 넘게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2022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올해와 10년 전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을 보면 연간 최저 거래량 1, 2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뒤 하락하고 있는 점도 유사한데 10년 주기설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하락 주기를 갖는 건 맞지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고 5년 이상 계속 상승하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전까지 이론이었었는데 실제로는 근 몇 년 동안에도 5년을 넘어서 7년 이상 계속 상승을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너무 냉각이 되면 경기 침체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재현되는 것에 가깝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매매 시장은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거래 절벽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면서 매매랑 전세값이 동반해서 약세라는 점이거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종전의 폭락론 때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은 상대적으로 특정 계층에 쏠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저소득층이나 좀 무리한 대출 투자를 한 영끌족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돼버린 만큼 정부가 통제 가능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각종 세금 규제를 차례로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주요국과 동조화가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동향을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사이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 차관은 또 시장에 달러가 공급될 수 있는 조선사 선물한 매도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나 정책금융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89.6을 기록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다음 달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8.4로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 제품의 업종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여가, 숙박 및 외식업만 유일하게 호조가 예상됐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정부는 7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어떤 기상 조건에도 출항할 수 있는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엔담호의 중요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방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항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충남 태안 앞바다를 원유 기름띠가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원유 10,000톤 정도나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초기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피해는 커졌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일주일째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서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기름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쁜 기상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2019년 11월 선박 건조에 돌입한 뒤 31개월 만에 닻을 올린 5,000톤급 대형 방제선 엔다모입니다. 예산 760억 원을 들인 해양수산부의 야심찬 결과물로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에서 화려한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다모가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전천후 해양재난 대응 선박으로 역사적인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엔다모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제선의 필수 장비인 오일 펜스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불량이란 점입니다. 오일 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다모의 오일 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일 펜스는 초기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오일 펜스를 설치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특히 나쁜 기상 환경에서도 대규모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5월 말에 시운전 때 오일 펜스의 하자를 처음 발견했고 제조사가 수리까지 했지만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7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 방제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은 물론 이를 숨기고 취항식까지 한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핵심 장비인 오일 펜스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항식을 강행했습니다. 취항식 이후에 기름 사고가 터진다면 이 엔다모는 방제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측은 오일 펜스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취항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 오일 펜스를 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엔다모는 오일 펜스 외에도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보수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 출퇴근 시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잘못된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질병과 그 질병의 예방과 치료법이 무엇인지 이화여대 의대 부속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이호윤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누구나 이어폰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제 저도 많이 쓰는데 듣다 보면 내가 너무 크게 듣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또 귓구멍이 가끔 간지러울 때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귀 질환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웨이도염, 소음성 난청,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과도한 소음 노출에 따른 소음성 난청인데요. 이외에 웨이도염은 귓속이 좁거나 습해지기 쉬운 상태에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명은 청력 저하가 일어나면 따라서 생길 수 있는데요. 과거 연구에 따르면 청력이 저하되지 않아도 그냥 귀를 단순히 막는 것만으로도 이명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질환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어폰 사용이 웨이도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특히나 그 커널형 이어폰이나 인이어 이어폰처럼 귀 안을 완전히 틀어막는 경우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웨이도의 지방층이 파괴되어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피부 부종과 이루,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분류했을 때 염증 전기, 염증 급성 염증기, 만성 염증기의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상 지방층이 소실되면 피부 표피층에 부종이 일어나서 가려움과 이충만감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기에 접어들면 가려움의 악화와 통증이 나타나며 피부가 두터워지고 피부 괴산물이 분비되어 이루가 나타납니다. 이루에 의해서 귀가 더 막히면 특히 씹거나 귀를 만질 때 악화되는 통증이 나타나고 만성기로 접어들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웨이도의 피부에 표피 박탈과 습진이 심해지게 됩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출시된 인이어 이어폰 사용자들에서 이러한 웨이도염이 흔하게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를 더 잘 일으킬 만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웨이도염이라는 게 한마디로 염증인 거잖아요. 이제 혹시 다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성 웨이도염은 적절한 소독과 치료를 받는다면 금세 완화되고 크게 걱정할 만한 질환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주변 염증으로 봉화지겸이나 임파선염으로 퍼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웨이도염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웨이도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복적인 귀 가려움증과 이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화되면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셔야 되고 귀를 면봉 등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평생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한다면 만성으로 이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성화되기 전에 빠르게 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귀에서 일어나는 이 질환들이 혹시 유전적인 영향도 있나요? 예, 대부분은 관련이 없는데요. 귀 질환 중에서 유전성과 관련이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난청입니다. 드물지만 유전성 난청을 일으키는 수많은 질환들이 잘 알려져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예후를 미리 알 수 있고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난청에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닌데 가족력이 있거나 특히 다른 장기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때 진단을 위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웨이도염, 이명, 난청 같은 이런 귀 질환이 다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병이 없고 귀 질환이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신체 기관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성염색체 우성 질환인 알포트 증후군처럼 혈뇨, 신장염, 난청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0만 명당 4명 정도 발생하는 상염색체 열성 질환인 어셔 증후군 등은 망막세포 변성과 난청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유전성 질환들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생기는 증상인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한 검사 혹은 평가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청력이 한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소음성 난청으로 한번 나빠진 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 노출을 줄이고 전반적인 몸 관리를 통해서 소음성 난청이나 노화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늦추는 것이 일반적인 귀 관리법이라고 했을 때 이미 나빠진 상태라면 더 이상의 청력 저하를 막고 노화성 난청 등의 진행을 늦추고 보청기 등의 청각제어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치료 목표가 바뀝니다. 특히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음 노출은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습니다. 불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평소에 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어폰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명치료를 위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백색 잡음과 같은 무미건조한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해서 이명 소리를 상대적으로 작게 해주는 그런 소리 치료를 합니다. 네. 다만 일반적인 이어폰 형태보다는 골전도 헤드폰처럼 귀를 막지 않고 개방감을 주는 형태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음악들을 쓸 수도 있는데 이보다는 백색 잡음을 이용한다면 이명 소리의 습관화를 좀 더 잘 유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건강한 청력을 좀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예, 국민건강 영양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성 난청의 유발 인자로는 고령, 이명, 심혈관계 질환, 우울, 저수입, 남자, 배우자 없음, 당뇨, 고혈압, 복부 비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잘 관리하며 복부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 소음 노출을 줄이는 것이 청력의 급격한 악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음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귀마개 등을 활용해서 소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질환에서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건강 수칙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가 또 이어폰인 만큼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올바른 이어폰 사용법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네.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장 작은 볼륨을 사용하시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된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귓구멍이 좁거나 귀를 자주 파는 분들은 그리고 또 평소에 귀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셨을 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소음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면 110dB를 넘지 않아야 되고 75에서 80dB부터는 청력 장애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서 사용한다면 주당 4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 후 웨이도염이 발생하거나 자주 가렵다면 되도록 귀에 깊이 삽입하는 인이어 이어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질환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뒤늦게 개선하려는 노력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웨이도염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치료의 원칙은 웨이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통증을 조절하며 귀한 산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소독해주고 이용액 또는 스테로이드, 항생제 연고를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 항생제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귀를 파는 등 이런 것들 통해서 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어폰 사용 후 발생했다면 되도록 귀 속에 깊이 삽입되는 인이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려움이 심한 웨이도염이 발생한 환자들은 집에서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과 식초를 생리식염수에 1:3 정도로 희석해서 샤워할 때 넣어주고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이용해서 귀를 잘 말려주는 것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몸 보고서 이화여대 부속병원 이비인후과 이호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혈액 속 바이러스나 병원균 등을 99% 이상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강주원 교수팀은 자성을 띤 나노 입자를 적혈구나 백혈구의 세포막으로 감싼 기능성 자성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혈액 정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혈액 세포막은 병원체를 붙잡는 특성이 있다며 개발된 입자가 혈액 속을 돌며 병원체를 포획해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알균과 대장균에 감염된 실험쥐에 개발된 입자를 적용한 결과 쥐가 전원 생존했으며 치료 일주일 만에 면역 체계도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나타나는 건망증과 기억 감퇴 등 인지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이창준 단장과 분당 차병원 정상윤 교수 공동연구팀은 동물 실험에서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물질이 뇌에 있는 마오비 효소를 활성화해 인지장애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비 효소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생성을 반장하는 물질로
과다하게 활성화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팀은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동물에 마오비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관절염 증상이 개선되고 인지 기능까지 회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교대 근무자에서 수면 장애와 우울증이 발생하는 데 관여하는 뇌 영역을 규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교대 근무자 60명을 포함한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교대 근무자는 비교대 근무자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접했을 때 뇌의 왼쪽 바깥에 배외측 전점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더 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교대 근무자의 부정적 정서 발달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뇌 영역의 활성을 조절하는 시술 등을 통해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0나노미터보다 작은 영역에 데이터를 입력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와 숭실대, 서울대 등 공동연구팀은 칼슘 티타네이트 방막에 얇고 뾰족한 탐침을 찍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빽빽하게 입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칼슘 티타네이트 방막이 약한 자극으로도 성질이 쉽게 바뀐다며 100나노뉴턴의 미세한 세기로 누르기만 해도 성질이 바뀌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로 세로가 1cm에 불과한 너비에 1테라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다며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기존 실험에서보다 저장 용량이 10배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관련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인 만큼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K-사이언티스트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집. 이번 시간에는 탈탄소 시대,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